멸종. 멸종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떠신가요? 멸종은 왠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 음침하고 무서운 느낌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멸종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육상동물은 공룡입니다. 그것도 티라노사우루스처럼 거대한 수각류 공룡을 좋아하죠. 하지만 공룡들과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공룡들이 피 흘리면서 싸우는 현장을 산책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단순한 구경거리가 아니라 우리 생존의 문제일 겁니다. 고생대 생물들이 사라지자 공룡 시대인 중생대가 시작됐으며, 공룡이 멸종한 뒤에야 신생대가 시작되어 그 전까지는 생쥐만한 크기로 머물면서 캄캄한 밤중에야 겨우 활동할 수 있었던 포유류가 길을 펴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화의 진화를 거듭하여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한 것이죠.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삶의 터전을 내주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멸종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생태계의 자리를 비켜주는 것 말입니다. 대략 5억 4,100만 년 전 지구 자연사에는 몇 가지 획기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직 식물은 없고 동물만 살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첫째, 단단한 껍데기가 등장했습니다. 단단한 껍데기는 높은 산소 농도로부터 몸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산소는 우리가 호흡하는 데 꼭 필요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 도구로 작용하거든요. 몸이 단단한 껍데기로 둘러싸이자 산소가 마음대로 투과하지 못했습니다. 이젠 높은 산소 농도에서도 동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몸은 센티미터 단위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이빨이 등장했습니다. 이빨의 등장은 진화의 속도를 무섭게 증가시켰습니다. 이빨 없는 상어가 뭐가 무섭겠어요? 지금도 고래상어는 무섭지 않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셋째, 지구에 드디어 눈이 등장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아니라 얼굴에 있는 눈 말입니다. 눈이 없을 때는 삶의 목적이 없었어요. 그저 입을 벌리고 다녔어요. 누군가 내 입에 들어오면 맛있게 먹고, 내가 누군가 입에 들어가면 재수없게 죽는 거죠. 눈이 딱 하고 생기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가 누구를 쫓아가야 하고 누구로부터 도망가야 하는지 알게 된 것이죠. 헤엄을 쳐야 하니 지느러미 같은 부속지도 생기고, 색깔과 모양도 다양해지고 크기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단단한 껍데기가 생기고 이빨이 생기고 눈이 생기면서 바로 고생대 캄브리아기가 시작됩니다. 지구는 바야흐로 다양한 생명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46억 살, 생명의 역사가 38억 년인데 5억 4,100만 년 전을 고생대의 시작점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구 부피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지각 바로 아래에 있는 멘틀입니다. 멘틀은 고체예요. 고체는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흐를 수도 있습니다. 유리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유리는 고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동성이 있을 뿐이죠. 유럽의 오래된 성당의 스테인드 글라스를 보면 아래쪽이 위쪽보다 더 두껍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래쪽으로 흘렀다는 뜻이죠. 저는 유리는 흐를 수 있는 고체라고 생각합니다. 멘틀이 딱 그래요. 고체인데 흐릅니다. 멘틀이 흐를 때 위에 있는 지각도 같이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대륙의 분포가 바뀝니다. 대륙의 분포가 바뀌면 바닷물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바닷물의 흐름이 달라지면 기후가 바뀌죠. 기후는 생명에게 가장 중요한 생존 조건입니다. 기후가 바뀌면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명도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진화라고 합니다. 생명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작은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죠. 멸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한 생명이 멸종하면 그 자리에 다른 생명이 등장해서 생태계를 채우니까요.
그런데 가끔 찬란했던 자연이 어느 한순간에 황폐화되어 생명들을 모조리 몰아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대멸종이라고 부릅니다. 고생대가 시작한 후 지금까지 총 5차례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멸종은 4억 4천만 년 전 고생대 오르도비스키 말에 일어났습니다. 이때 전체 생물종의 85%가 사멸했습니다. 지구가 갑자기 얼음덩어리가 되었죠. 이것을 스노우볼 지구라고 합니다. 3억 6천만 년 전 대봉기 말에 일어난 두 번째 대멸종 때는 70%의 생물종이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참혹했던 대멸종은 고생대 페름기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세 번째 대멸종입니다. 대략 2억 5천만 년 전의 일입니다. 이때 생명의 95%가 멸종했습니다. 95%의 생명이 멸종했다는 것은 100마리 가운데 5마리가 살아남았다는 게 아닙니다. 100종류 가운데 95종류는 한 마리도 살아남지 못하고 모두 죽어서 종 자체가 사라졌으며 나머지 5종류도 거의 죽었지만 단지 멸종만은 면했다는 뜻이죠. 중생대가 시작된 다음에도 대멸종은 2차례 더 있었습니다. 2억 년 전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 때 생물종의 80%가 사라지고, 그리고 6,600만 년 전 백악기 말 대멸종 때는 전체 생물종의 70%가 사라졌죠. 공룡이 사라진 바로 그 멸종입니다. 5번째 대멸종이죠. 5번째 대멸종도 나쁜 일이 아니었습니다. 빈 생태계에 다른 생명이 등장하여 신생대가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 인류도 등장할 수 있었으니까요. 지난 5차례의 대멸종 때는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첫째, 기후가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졌습니다. 보통 5, 6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났죠. 둘째, 산소 농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셋째, 화산 폭발 등의 이유로 대기의 산성도가 높아지고 산성비가 내렸습니다. 물론 여기서 급격하다는 것은 지구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인간의 시간 감각에 해당하는 말은 아닙니다. 보통 수만 년에서 수백만 년이 걸리는 일이거든요. 멸종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연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대멸종은 급격히 변화한 자연 환경에 맞선 생명의 혁신적인 창조 과정이죠. 따라서 우리가 슬퍼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풀이해서 얘기하건대 덕분에 우리 인류가 등장했으니 말입니다. 지난 5번의 대멸종은 우리 인류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세를 신생대 제4기 홀로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약 1만 2천 년 전이 그 시작점이죠. 홀로세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황당한 시대입니다. 홀로세가 시작하기 전까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지구 환경에 적응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한 종의 생명이 지구의 환경을 적응하는 대신 갑자기 환경을 제멋대로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현생 인류의 일입니다. 현생 인류는 농사를 짓겠다고 멀쩡한 벌판에 불을 지르고 물길을 돌렸습니다. 드디어 지질시대를 나누는데 인류가 기여한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고약한 버릇이 있는데요. 멈출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농경과 목축은 나름대로 환경과의 긴장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농사 덕분에 인구수가 늘어나서도 지구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새로운 지질시대가 도래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2000년 네덜란드의 대기화학자 파울 요제프 쿠리천은 새로운 지질시대를 제안했습니다. 파울 요제프 쿠리천을 잠깐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존 파괴의 주범은 우리가 냉장고와 에어컨에 냉매를 쓰는 프레온 가스잖아요. 바로 그 사실을 밝힌 사람이 쿠리천을 비롯한 3명의 화학자였죠.
이 세 사람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95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 크리천이 2000년 앤스로포센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질 시대를 제안합니다. 앤스로포센 또는 안스로포센은 우리말로 인류세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류세는 6번째 대멸종을 가리키는 이름이죠. 이미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6번째 대멸종의 원인이 바로 우리 인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류세의 가장 큰 문제는 인류의 생물량입니다. 신석기 시대와 함께 시작된 농사혁명 이후 인류의 생물량 증가 곡선의 기울기는 아주 낮았습니다. 인구가 거의 늘지 않았어요. 1769년에는 기껏해야 5억 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부터 곡선의 기울기가 조금 가팔라지더니 1869년 석유를 사용하면서 더 가팔라졌고 1950년을 기점으로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80억 명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인구의 생물량은 화석 에너지 사용량과 비례하여 증가한 것이죠. 그렇다면 인류세는 언제 시작해야 한다고 봐야 할까요? 여기에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첫째는 홀로세 자체를 인류세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미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6번째 대멸종이 시작되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류세를 이렇게 정의하면 우리 현대인의 책임이 너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두 번째 입장은 산업혁명기 대략 1820년대부터 인류세가 시작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산업혁명이 인류의 급격한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이고 또 이때부터 이전과는 전혀 다른 멸종 속도를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조금 더 현대인에게 책임 있는 시점을 찾고 싶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질학적 변화가 지구에 생겨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지질시대는 인류의 책임감만으로는 정할 수 없습니다. 지층에 명확한 특징이 있어야 하죠. 인류가 모두 멸종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찾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층에서 명확한 경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1945년부터 1960년대까지 활발했던 핵실험에서 생성된 동위원소가 가장 명확한 흔적이라고 봤습니다. 콘크리트 역시 인류세를 상징하는 물질로 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용된 콘크리트를 전체 지구에 골고루 바른다면 그 두께가 2mm에 달할 정도입니다. 알루미늄과 플라스틱 역시 인류세의 상징이죠. 과학자들이 대체적으로 생각하는 인류세의 출발점은 1950년 또는 1945년입니다. 홀로세 시작점과 현대를 비교하면 생물상도 극적으로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표 화석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 1만 년 전에는 새를 포함한 육상 척추 동물량 가운데 야생 동물이 99.9%를 차지하고 인간과 가축은 0.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야생동물은 단 3%에 불과하고 인간이 32% 그리고 가축이 65%의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인류세의 표준 화석은 무엇일까요? 과학자들은 닭뼈라고 생각합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닭은 세계에서 가장 흔한 새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닭을 먹습니다. 아니 한국 사람 5천만 명이 먹는 프라이드 치킨만 1년에 10억 마리가 넘을 정도죠. 전 세계 어디를 파도 닭뼈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현 시점은 인류세가 아니라 현생 누대 신생대 제4기 홀로세 메갈라야 절입니다. 인류세는 앞으로 500년에서 10,000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1만 년은 너무 길고 기껏해야 수백 년에서 적은 숫자의 수천 년에 해당하겠죠. 아무튼 길어봤자 1만 년이 지나면 6번째 대멸종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세의 최고 포식자는 누굴까요? 우리 인류입니다.
지금 지구에 가장 많은 생물량을 차지하고 있는 생명도 인류죠. 인류는 결코 6번째 대멸종을 통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류가 사라진다면 그것은 단지 인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과 우주에게도 커다란 슬픔일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살이라는 것을 누가 알려주었습니까? 우리 인류입니다.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누구입니까? 우리 호모사피엔스입니다. 꽃을 보고 예쁘다고 고백한 생명도 바로 우리 인류이기 때문이죠. 우리 인류가 조금이라도 더 지속 가능한 생활 방식을 찾고 실천해야 하지 않을까요?